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나에게 맞는 업무 스타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경험을 했는데, 음, 제가 연구원에서 BD로 직무 전환을 했던 계기는, 저는 다양한 부서랑 소통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연구원일 때는 약간 연구의 음, 의미에 음,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약이 되기까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음. 그거는 이제 의의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과 여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팝콘님을 모셨는데요. 팝콘님은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서 6년 차 직장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팝콘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번 세션에 임하는 직장인 6년차 띵띵띵입니다. 띵띵띵? 그냥 아, 이름을 아, 익명으로? 그럼 팝콘으로 부르면 되죠? 네네. 네. 네. 음, 제가 팝콘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지금은 이제 제약 분야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직군에 계시고, 그 커리어 전환을 하기 전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좀 궁금했어요. 우선 저는 현재 BD 2년 차이고, 그 전에는 뭐 3.5년에서 4년 정도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양한 길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그냥 1차적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연구원 쪽이었고, 이제 일을 하면서, 뭐랄까, trial and error를 거치며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직무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나에게 맞는 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BD 직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도전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음, 그러면 BD에 대한 직무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실은 엄청 현실적으로 저는 연구원이지만 석사 학위가 없는 학사 출신이다 보니까 저의 리미테이션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뭐, 학교는 저는 이제 생명공학 쪽을 전공을 했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다루면서 뭐 CMC 쪽도 알다 보니까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 또 다른 업무랑 연결을 지을 수 있나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용 공고 뜨는 거에 비추어서 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런 과정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BD 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채용 음, 공고를 토대로 알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음, 보면은 BD 직무가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된 직군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특히 바이오 제약 쪽은 실질적으로 한국 회사가 신약을 개발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 신약을 개발하는 그 뭐랄까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도 몇 년이 걸리고 실제로 뭔가 BD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는 임상은 최소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BD 활동을 얼마 한지 안 됐다 보니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 제가 여기서 말하는 BD 활동이란 어떻게 보면 저희 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 하는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BD 활동은 실은 많기는 합니다. 음. 지금 다양한 업계 용어가 나왔어요. 일단 중간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CMC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CMC가 뭐의 약자인가요? 정확한 그 플레임은 모르는데 아마 뭐 chemical manufacturing 뭐 C였는데 이게 음, 그냥 쉽게 풀자면은 어찌됐든 신약을 개발하면은 뭐 실험을 하든 아니면 임상을 진행하든 이거를 생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생산을 뭐 스몰 스케일에서 라지 스케일로 가는 과정을 포함하기도 하고, 이거를 뭐 생산하면서 정제하고 어떻게 그 파이널 프로덕트로 가냐, 이 모든 개발과 생산 과정을 CMC라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 설명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약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관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그렇게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신약을 개발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BD에서 요즘에 주로 하는 게 라이센스 아웃이다. 라이센스와 아웃. 나눠서 그럼 이해를 제 해볼까요? 생각에는 네. 제 직무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도 2년 차다 보니까 뭐 정확히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BD는 우선 라이센스라는 약간 권리를 사고 파는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라이센스는 한국에서 팔 수 있는 판권이 거의 이제 보통 전통 제약사들이 BD 활동을 하는 메인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파이자에서 어떤 개발하고 커머셜라이즈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한국 판권을 사와서 한국에서 이제 팔면서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구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 반대로 뭐 미국 판권을 팔 수도 있고 뭐 중국 판권을 팔 수 있고, 즉 이런 라이센스를 사고 파는 업무에서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 인은 저희가 사는 거, 들여오는 거, 라이센스 아웃은 파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라이센스 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도 뭐 식약처의 뭐 규정이 바뀔 수 있고, 혹은 공급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얼라이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지만 이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센스 인 앤 아웃은 해외에 있는 제약회사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사고 팔고를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한국의 뭐 작은 회사 혹은 뭐 큰 회사에서도 라이센스 인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뭐 라이센스 인이라기보다 이건 또 이제 새로운 분야인데 코프로모션이라고, 예를 들면은 A 회사에서 뭐 개발한 약품이 있다. 근데 B 회사도 같이 팔면은 더 이제 세일즈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 판매 활동을 같이 한다. 그래서 코프로모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뭐 라이센스 인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현재로서는 이 코프로모션과 라이센스의 개념을 좀 구분해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이센스 인은 꼭 라이센스 인앤 아웃은 해외 회사냐, 그런 거는 아니다. 근데 해외 회사랑 인터랙션 하는 게 거의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회사 A에서 라이센스 인을 했어요. 한 약을. 이 판권을 또 한국의 다른 회사 B에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엄청 단순하게는 라이센스를 사고 팔아서 여기에서 끝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코디벨롭먼트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 판권에 대해서 사왔지만 뭐 이 다양한 업무 중에 이거는 좀 뭐랄까 스페셜티가 없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곳과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의 구조는 너무 다양하고 네, 너무 복잡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엄청 단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계약이 성사되는 자리에 가기 전에 되게 준비 과정이 많이 있겠네요. 서로를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있는 쪽은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이다 보니까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뭐 예를 들면 바이오 EU, 바이오 US, 바이오 재팬, 바이오 차이나, 바이오 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곳은 이제 만남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참석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참석을 한다. 그럼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거고, 목적에 부합하면은 이제 미팅 리퀘스트를 보내고 미팅을 하게 된 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non-confidential 음, level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음, 각자의 그 어셋에 대해서. 음,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고 각자 나라에 돌아가고 음, 나서 이제 관련 자료를 주고받고 음,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이제 비밀 유지 음, 계약을 맺어서 이제 더 인덱스한 데이터를 주고받죠. 음, 이게 그 due diligence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virtual 데이터 룸에 confidential한 데이터들을 올려놔서 이제 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뭐 BD 사람뿐만이 아니라 연구소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서 그들 입장에서 그 라이센스 인을 하는 게 뭐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좀 고하자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 BD들이 개입을 해서 이제 계약의 구조를 좀 음,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뭐 음, 계약 초기에 계약금, 뭐 업프런트 비용은 어느 정도를 두고 음, 만약에 임상 진행 단계인 어셋이면은 임상 중간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음,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지 음, 아니면 각각 스텝에 뭐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갈 때마다 뭐 이런 금액을 뭐 주고 받는다. 뭐 이런 다양한 계약 구조를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음, 음. 아, 그게 지난번에 들었을 때 신기했어요. 이게 이미 그 어프로블이 난 약의 라이센스 판권들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직 개발 중인 임상 진행 중인 것들을 라이센스를 서로 사고 판다라는 것이 뭐 업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되게 신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른 뭐 음악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건 다 완성품이 된 상태에서 생기는 판권이잖아요. 책도 그렇고. 근데 제약은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리스크랑 밸류가 이제 분비를 하는 건데 이제 응, early 단계면은 리스크가 그만큼 있는 응, 거고 이제 더 later stage 뭐 commercialize 된 approval 되고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 리스크는 이게 failure of risk는 작지만 비용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 중인 제품을 라이센스 인 앤 아웃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도 응,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응. 근데 이미 커머셜라이즈 된 것들이 더 비용이 크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임상 1상, 2상, 3상에 몇 억씩 이제 드니까 만약에 제가 개발을 하고 A사에 팔았으면 음, 이제 제가 이제까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리트리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임상 1상만 진행이 된, 1차만 진행이 된 라이선스를 사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음, 2차, 3차는 그 판 사람은, 판 회사에서는 안 하고 이게 또 이제 복잡해지나요? 복잡해지는데 어, 단순화해서 말하면 예를 들면 저는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을 했어요. 어, 근데 보통 한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인 임상만 진행하면 됩니다. 음, 근데 만약에 제가 개발한 걸 미국에 팔아요. 음, 그럼 당연히 미국 그 FDA에서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인종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막 글로벌리 팔기 위해서 글로벌 임상을 하게 되면은 이 임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국 회사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음,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회사,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 다시 1, 2, 3. 그 비용은 미국 회사가 되는데, 다만 저희가 뭐 한국에서 임상 1상, 뭐 2상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활용해서 미국 임상에서 뭐 환자 수를 줄일 수도 있고, 즉, 음, 규모를 적게 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고, 혹은 나라마다 이게 규정이 달라서 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 임상 2상을 웨이브, 즉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음, 1상, 3상만 할 수도 있고, 뭐 음, 이런 건 나라마다 너무 다양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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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음, 즉, 음, 사간 음, 사람도 액션 있고, 음, 한 사람도 계속 이걸 뭔가 서포트 해주고, 데이터도 쉐어 해주고, 음, 뭐, 보통 뭐,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아까 뭐 CMC, 생산을 했으면 생산한 거 이제 줄 수도 있고, 음, 생산약을. 왜냐면 음, 생산을 또 거기에서 미국 회사에서 또 하려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음, 뭐 GMP certified
공장에서 막 이런 거 다 동등성도 확인해야 되고 음, 절차가 너무 많아서. GMP? GMP, Good Manufacturing 아, Practice라고 해서 네, 그 아무 공장에서 인간의 주사하고 복용하는 약을 만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GMP Certified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음, 약품은 음, 근데 이제 GMP는 엄청난 규정이 있죠. 이런 걸 음, 다 만족을 해야지 GMP Certified가 되는 거고. 음, 음. 근데 한국에서 GMP Certified 공장이 있는 거고, 미국에서 팔 거를 여기서, 그래서 그 GMP Certified를 주는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고. 음, 그래서 어느 뭐랄까 제약 바이오의 개발 수준이 또 나라마다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산한 약은 인정을 안 해줄 때도 음, 있고 음, 그러면 혹은 여기에서 그 생산한 약이지만 특정 어떤 데이터만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면 또 이걸 쓸 수도 있고 음, 이건 또 이제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서 음. 그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중국에서도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었고 인도에서도 인도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었고 또 파이저도 있고 뭐 모더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뭐 나라 간에 이동을 할 때 만약에 뭐 중국에서 유럽을 오고 싶다 할 때 뭐 중국 백신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와가지고 다시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 그것도 뭐 음, GMP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음, 여러 가지 GMP도 고려된 음, 음,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대학에 대해서는 각 사안마다 나라별로 엄청 그 규제가 다른가 봐요. 실은 그런 건 인허가 쪽이라. 음, 음, 아, BD가 또 좋은 게 네, 여러 두루두루 다 알고 음, 있어야 돼서 음, 음, 음. 요 정도의 얕고 넓은 지식. 그러니까 그 섹터별로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맞아요. 말했죠. 조금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은 프리클리니컬에서 음, 커머셜라이즈 돼서 마케팅 된 이 모든 과정을 음, 좀 알아야 합니다. 약간 숲을 볼 줄 아는 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음. 지난번에 또 BD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팝콘님한테 받으면서 깨달았던 게, 아, 이게 그 의학 분야라고 해서 다 자본이 다 투입되는 게 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신경외과랑 암 쪽이 돈이 많고, 제가 자궁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자궁에는 돈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하면 좀 위험한 게 아, 그래요? 뭐가 없다, 뭐가 어, 많다 이렇게 예, 표현하기보다 예,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therapeutic area로 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은 oncology랑 CNS, 음, Central Nervous System 쪽이 뭐랄까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음, 펀딩을 받기도 좋고 라이센스 인앤아웃도 좋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켓의 니즈 음, 에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암과 중추신경계. 그래서 이 therapeutic area 포커스된 TA가 뭐 매년 다를 수도 있고 음, 그런 건 이제 뭐, 아니 뭐 진흥원, 음. 진흥원? 산업진흥원 국가기관이 있어요. 음, PD 뭐 여러 기관이 있거든요. 음, 그런 데서 항상 이제 매년 음, 어디에 therapeutic area에 뭐 펀딩이 많이 됐는지 음, 혹은 뭐 딜이 많이 체결됐는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매번 나오죠. 아,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서 삼는. 풀네임이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기서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그것이 업계 사람들한테 하나의 자료가 되는 그런 구조군요. 그쵸. 음, 음. 저는 사실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치료되지 않은 병이 있으면 음, 당연히
뭔가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분야도 뇌과학에서 부인과로 전환을 하려고 막 이런 걸 알아보던 차에 그런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줘서 또 이런 관점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실은 연구원일 때는 몰랐던 개념이었는데, 즉,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일 때는 약간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약이 되기까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의의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마켓이 있어야 되고, 이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rare disease냐, 아니면 많이 팔리는 약이냐, 이거에 대한 뭐랄까, 고민은 모든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처음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다, 처음으로 어프로치 한다기보다 그 둘 중에 어디로 갈지를 이제 보통 결정을 하게 되죠. 아, 고민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럼 희귀병으로 갈까? 아니면 그 마켓이 큰 병으로 갈까를? 고민을 하긴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긴 하는데, 네. 제가 뭐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큰 회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른 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희귀에 도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면 작은 회사고 하나밖에 개발을 못해. 그러면은 rare disease를 타겟해서 결국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목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에.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뭐 오너의 결정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연구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근데 이제 BD가 되면서 결국에 이게 라이센스 인 앤 아웃, 즉 사고 팔려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시장의 언맷 니즈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타겟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많이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unmet needs. 이거는 보통 어떻게 파악을 해요? 보통 KOL, 뭐 Key Opinion Leader. opinion leader. 그래서 보통 말하는 건 의사분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KOL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유료로. 그래서 이 시장의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혹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이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실제로 커머셜라이즈 됐을 때 쓰실 의향이 있는지. 왜냐면 그 최전선에서 이 뭐 그 특정 분야의 therapeutic area의 약을 쓰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처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KOL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KOL 인터뷰가 가장 그 효과적이요? 이 KOL 인터뷰도 BD의 그 관할인가요? 아니, 보통 KOL 인터뷰를 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아, 회사가 또 네. 따로 그래서 있어요? 외주를 해서, 왜냐면 이런 분들을 다 gather up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qualified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을 한 곳에 혹은 뭐 1대1로 가가지고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영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취합할 때가 있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의사분들을 만나시고, 혹은 약사분들, OTC, over the counter, 일반의 약품 쪽은 그런 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건 솔직히 최대한 모으죠. 근데 그러면은 파쿠님은 이 인터뷰의 결과를 이제 자료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그쵸. 그렇군요. unmet needs.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BD의 가장 키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거를 충족시키면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래서 뭐 상대 회사, 그러기 위해서 상대 회사가 지금 요즘에 그 포커스하는 거는 무엇인지, 혹은 그들이 겪고 있는 뭐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우리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와이낫이 되겠죠. 그럼 상대 회사의 그 상태는 어떻게 파악해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바이오 컨퍼런스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너희 어때? 너희 올해 그 BD 스트래티지 어때? 뭐 혹은 뭐 소식 쉐어 할 수 있는 소식 있어? 뭐 이런 거에서도 그런 데서 이제 캐주얼하게 얘기를 나누고 그런 데 가면은 리셉션이라고 이제 그 하루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캐주얼 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럼 자료가 아니라 약간 대화를 하면서 그 뉘앙스 그죠. 그런 곳에서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시장의 언맷 니즈도 정확히 알아서 뭐 KOL을 통해서든 우리의 경쟁력도 확보를 했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BD 쪽에서 BD 헤드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어셋도 이게 윅성까지 보고가 되고 이런 뭐 라이센스 인 절차를 밟기에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어셋이라도 이게 불가하니까 그럼 이런 걸 공유해주면은 그럼 그런 거 언제 정도 정리돼? 이런 거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2달 후에 다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와우. 되게 플렉시블 해야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각각에게 커스터마이즈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업무가 전에 연구직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재밌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나에게 맞는 업무 스타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경험을 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BD로 직무 전환을 했던 계기는, 저는 다양한 부서랑 소통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1번.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의 좁은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고, 근데 이 좁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있었던 회사가 하는 업무에 국한되었다. 그러니까 뭐 therapeutic area라든지 아니면은 modality, 뭐 small molecule인지 엔티바디인지 펩타이드인지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시야를 조금 더 넓히고 싶었고 지금 현재 핫한 신약은 무엇이고 그래서 뭐랄까 전 세계 환자가 필요로 하는 약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정보를 얻고 하는 거는 조금 더 BD 직무에 조금 더 그러니까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면 연구원으로 일할 때는 일상이 출근을 해가지고 실험실 가서 그날 이렇게 배당받은 이게 그런 실험을 하는 아마 회사마다 다를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험법을 개발하는 직무였고 시험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약을 보면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유통기한이 설정된 이유가 있을 테고 예를 들면 1년까지라고 하면은 1년까지 efficacy랑 safety가 보장된다는 뜻이거든요. 효과도 있고 안전한. 그러면은 제가 했었던 거는 얘가 한 달까지 유효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혹은 3년까지 유효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거를 타임 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두면서 특정 요소들을 확인을 한 거죠. 뭐랄까 네. 이 시험 항목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런 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그 어셋 그 약물에 맞춰진 시험법이 필요한 거고 일반 실험법도 있지만 그 약물 스페시픽하게 시험법을 또 개발하기도 해야 됐어가지고 그런 시험법을 개발해야 됐는데 그러면은 그 시험법 개발에 듀데이트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는 실험 일정을 짜고
그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회사는 조금 더 뭐랄까, 자유도가 높았어요. 방법을 개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듀데이트는 정해져 있고, 이 안에 해라 이러면은, 제가 3일 동안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그러진 못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또, 시험 기기가 한정되어 있으니, 이제 다른 팀원들과도 스케줄을 조율해가지고, 오늘은 얘가 하는 날이면은, 저는 다른 업무, 페이퍼워크도 많으니까, 페이퍼워크도 하고, 이런 게, 그래서 연구원일 때도 그렇고, BD일 때도 그렇고, 하루의 일과는 거의 좀 많이 달라요. 근데 BD가 조금 더 다양성이 더 넓다. 네, 테이크 투. 그러면 오늘 짧게 팝콘님과 바이오와 제약 분야 직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얕고 넓게 아는 축이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랄까 제약 바이오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더 추가적인 거는 개인이 알아서 찾아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팝콘님이 재밌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실은 그 중간에 녹음이 날아간 부분에 제가 그 면접과 자소서에 어마어마한 팁을 방출했는데, 너무 아쉽게 됐네요. 네, 아쉽게, 알아서 잘 준비. 그것도 알아서 잘 찾아보고, 알아서 잘 준비하시는 걸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중간에 녹음이 잘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직 준비할 때 회사를, 각각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 면접관들한테 참 준비를 잘해온 후보였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으셨다. 이런 얘기가 쇼로록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의 노하우. 한 번에 합격하는 노하우. 네, 성장하는 이과 여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퇴근하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